저희 다음 주제는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죠. 수출 규제 네. 문제가. 그래서 수출 규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요. 뭐 다들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다들 얘기를 들으셨는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 아주 가볍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수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타격이 있었고 아니면 일본에 어떤 타격이 있었고 그런 게 좀 궁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1년을 지켜봤을 때 타격은 일단 물리적으로 실제로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물량 공급이 줄었다라는 부분은 감지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음, 통화를 해봤거든요. 실제로 있었냐. 근데 물리적으로 이제 규제 조치로 인해서 공급이 안 된 적은 없었다. 없었다. 다만 절차상에 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이 된 만큼 이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니까 규제 자체로서 규제가 맞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또 지금 또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요새 우리 정부가 또 이제 일본하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정책 대화를 많이 시도했었는데 이제 계속 뭐 규제를 철회한다라는 그런 응답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흘러가지 그럼 않을까라는. 해결이 안 됐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거다. 그럼 누가 타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아니면 일본 기업? 일단 1차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우리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음, 그리고 2차적으로 혹은 3차, 4차 추가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뭐 애플을 지금 딱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올레드를 생산해서 애플에 공급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그런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소재 부품이 일본산이 많아요. 그럼 애플에 올레드를 줄 수 없게 되는 고 것이고 결국 미국 기업에 이 피해를 피해가 갈 수가. 주게 되는 것이죠. 뭐 음, 비단 이게 애플 문제만이 되는 건 아니고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다수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요새 코로나로 불거진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슈의 대표적인 사례 같고요. 음, 그러나 지난 1년간 저희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국산화 조치라든지 아니면 공급선 다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책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그게 효과로 이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개발, 그리고 생산, 그리고 실제 대기업과 시제품 테스트를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생겼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어떤 자신감이 좀 높아졌다. 음, 그리고 사실 완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본 소싱이 되는 원재료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측면이 저희가 좀 미진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굉장히 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업계의 분위기는 우리가 정말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수준이 아니라 이 기본부터 실력을 다져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어, 가치관의 변화랄까요? 그런 것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다. 또 뭐 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지금 또 글로벌 공급망 이슈는 더 심각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수출 규제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뭐 선적이 안 되고 안 공급이 되고, 안 되는 맞아. 상황인데 저희는 정말 이걸 다행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지난 1년 전에 이 문제가 터져서 저희는 대비를 한 거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럼 정부가 좀 어떤 역할을 해왔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역할이 좀 기대되는지, 그 소부장 국산화,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그거 한번 짚어봐 주세요. 요새 이제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서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가 불어닥치면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가속화됐다.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트럼프처럼 무조건 우리 보호무역주의를 네. 강조하는 그런 스트롱맨이 되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뭐 아담 스미스처럼 뭐 완전 자율로 나야 되냐. 여러 가지 얘기 음, 많은데 어, 이게 해법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기업은 어떤 정부 주도 혹은 시장에 맡기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잘할 수 있게 마중물을 역할을 해서 이제 기반을 마련해 주고 또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길 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주는. 그러니까 조력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말하면. 이 일본 수출 규제 문제는 사실 그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산화, 기업의 국산화를 위한 이 지원, 그리고 정책 개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그런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통상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해왔고요. 그게 저희가 예상한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불어닥치면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한 거죠. 이걸 갖고 더 이 시대에 더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 될 수 있겠다. 그럼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소재 부품 장비가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다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저희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정권이 또 바뀌면 이제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창조 경제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나 소재 부품 장비나 이런 우리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정부의 정책이 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틀을 지금 그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국가 시설 재편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하려는 거는 단순 기업의 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에 거의 98%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이 이 소재 부품 장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시간이 걸리고 또 연구 비용이 들리고 근데 그 개발한 걸 사주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고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럼 국가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뭐 이미 저희가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냈지만 국가 나노팹이라든지 아니면 뭐 융합 지원단을 통한 어떤 그런 인력풀을 제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기반을 잘 갖춰져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또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고급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대학에 관련 학과를 개설해서 꾸준히 그런 인력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자 23일자로 그 도쿄신문에서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은 건 일본이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일본에서 이제 부품을 소재나 부품을 공급받지 않고 다른 국가로부터 공급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립도를 키우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이 오히려 타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일 감정도 거세지면서 뭐 유니클로나 자동차 닛산, 뭐 토요타 이런 자동차도 이제 불매 운동이 강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일본이 타격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게 불매 운동으로 번졌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소부장 저희가 완제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원천에 대한 얘기였던 건데 근데 사실 제가 출발을 잘못했네요. 더 원천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한국 정부, 한국 대법원의 그 강제 노역 관련 판결 때문에 이게 불거진 거잖아요. 사실 이거 보복 조치거든요. 그거로 인한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한 것이고 저희는 불매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일이 감정 싸움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제로 유니클로라든지 닛산이라든지 혼다라든지 캐논이라든지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타격, 한국에 있는 유니클로 아주 대표적으로 철수하고, 예, 네. 아주 많은 큰 타격을 받았던 것 같고요. 소재 부품 쪽은 아이러니하게 기존에 한국 기업들과 이제 거래를 하고 있던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 한국과 거래 더 하고 싶다. 이 수출 규제 풀어달라라는 요구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일본 정부에다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기업이 일본에 받아오는 물량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 정부가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고 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부의 그런 수출 규제 조치가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 불매 운동이라는 것들로 이어지는 현상은 또 이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각 기업의
또 영리 활동이나 또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또 그와 무관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한 그런 배상은 배상대로 하되 기업의 어떤 제품, 좋은 제품 쓰는 거 갖다 뭐라고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또 저희도 일본 시장이 저희한테 작은 시장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일본이 더 큰 예. 시장이 그래서 양국이 이런 건 좀 지양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좀 WTO 제소 재개를 저희 정부가 결정을 하면서 이게 2차 수출 규제로 나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유통 쪽은 다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감정적인 것들은 좀 내려놓고 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